네, 오늘도 보기 문제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풀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는 지문도 역시 유명한 지문인데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다 읽었다고는 전제를 놓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네, 유명한 문제죠. 이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상당히 까다로웠었습니다. 윗글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되는데 이 지문은 우선 지문의 연장으로 좀 접근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지문의 연장임을 확인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게 이렇게 될 거예요. 비교. 다시 말해서 대조.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조가 나왔잖아요. 비교 대조 나오면 이제 공통점 차이점이 포인트라는 정도는 다 아실 테고, 그런 경우에 오답 선택지에서 주의해야 될 건 이 비교 대조의 대립선을 무너뜨리는 선택지, 이런 걸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볼게요. 이거 보고 지문을 한번 볼 텐데, 여러분 이 지문은 시간상 제가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셨어야 됩니다. 읽어보시고 충분히 독해한 다음에 내용을 파악한 다음 강의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비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하고.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네,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자, 다 읽으셨다는 걸 전제로 우선 첫 번째 단락에서는 전통적인 통화정책 개념 먼저 확인해 두셔야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보시고 네, 얘는 정책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수단이죠? 통해서 경기를 진정시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수단, 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장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과정으로 정보가 처리가 돼요. 그 과정과 인과로 처리가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만약에 본인이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면 가볍게 정리를 하고 가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정리를 할 때 선생님 여기는 뭐 다 정리해 드리진 않겠지만, 얘가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본문에서는 신용공급의 축소, 그리고 축소, 예, 그 다음에 수요를 줄이고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를 진정시킨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반면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그리고 반대의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돼요. 하나는 경기가 과열돼 있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입니다. 두 가지를 다 정리하셔야 되겠고, 어차피 경기 과열을 정리를 하시면 경기 침체는 반대로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 경기 과열을 정리하시면 얘는 자동으로 처리가 되니까 여기를 조금 속도가 약간 늦더라도 꼼꼼하게 정리하고 가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걸 여러 번 해서 배경지수 알고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선생님 요거를 따로 정리는 안 할게요. 다만 지금 경기 과열일 때는 이렇게 하면 효과가 생기고 경기 침체일 때는 이렇게 하면 효과가 생긴다는 얘기를 한 거죠. 여기까지 잘 기억해 두시고, 이게 전통적인 통화 정책입니다. 됐죠? 자, 네, 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첫 번째 문장에 보시면 전통적인 경제학에선 금융감독 정책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지금 전통적인 경제정책의 금융감독 정책이네요. 그러면 여기를 딱 보시고 이 글의 전체 흐름을 좀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글은 전통적인 경제학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여기서 바라보는 두 가지, 그렇죠? 첫 번째 통화정책, 그리고 두 번째 금융감독 정책, 이렇게 해서 두 축으로 글이 전개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뭐 팁이긴 한데요. 다 아실 거예요. 전통이란 말이 들어가면 보통은 뒤에 이게 전통적인 대상을 뭐 비판하거나 혹은 새로운 대상이 나오죠. 그것까지 염두에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도 선생님이 따로 보진 않을게요. 지금 뭐 너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셨다고 생각하고, 금융감독 정책의 핵심은 미시 건전성입니다. 그래서 미시 건전성 정책을 통해서 개별 금융 기관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그 개별 금융 기관의 안정이 확보가 되면 금융도 건전하게 운영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때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은 별로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걸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 미시 건전성이 가장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기자본 하한을 설정하는 최저 자기자본 규제가 있다. 이 정도까지만 보고 갈게요. 최저 자기자본이라고 하는 거 규제는 최소한의 자기자본을 확보하고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네, 이처럼 금융감독 정책에서 통해 금융 안정을, 그 다음에 통화 정책을 통해서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이원적인 접근 방식,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 좀 주의하셔야겠네요. 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여기서부터죠. 금융 시스템이 와야 돼요. 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성이 일어났다. 여기까지. 네, 변화죠. 특히 이게 뭡니까? 문제점. 문제점이 나오면 문제점이 뭐를 확인하셔야 돼요? 네, 그 원인을 확인하셔야겠죠. 원인은 이거네. 여러분 보세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 중에 미시 건전성을 쓰겠대요. 근데 미시 건전성을 쓰면 되는 줄 알았는데 봤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뭐였어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시 건전성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 부분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앞에서는 얘하고 얘가 서로 관련이 없다고 얘기했죠. 이원적인 접근 방식이었다고요. 그런데 문제점을 보니까 얘가 와야 돼서 어디하고 연결이 됩니까? 경제불안하고 연결되죠. 원래 경제불안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통화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게 금융감독 정책이 무너지면서 경제불안도 같이 왔더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얘와 얘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기존의 접근 방식이 뭡니까? 이게 바로 이원적인 접근 방식. 그럼 이원적인 접근 방식의 문제를 확인했으니까 이제 이 접근 방식이 뭐로 가야겠습니까? 이론적인 방법으로 가야겠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됐죠? 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쭉 읽었다고 갈게요. 자, 그 다음 단락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기존 정책이 이거죠. 기존 정책으로는 금융안정을 확보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 금융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기존 정책이 뭐였습니까? 이게 미시 건전성이었어요. 미시 건전성으로는 확보할 수 없죠?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물가 안정은 뭘로 하는 거죠? 통화 정책을 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아니라 금융 안정도 필수적인 요건이 밝혀졌다. 두 개가 함께 콜라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미시 건전성 정책은 기존의 금융감독 정책이죠. 거기에 거시 건전성 정책이 추가된 금융감독 정책과 여기까지. 문장이 길잖아요. 한번 끊어주세요. 그래서 금융감독 정책에 미시 건전성 정책의 거시 건전성이 추가됐다는 겁니다. 다음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 잠깐만요, 여러분. 이 통화 정책은 어디 있던 통화 정책입니까? 전통 경제학에 있는 통화 정책을 그대로 썼죠. 그렇죠? 를 상호 보완을 통해 경제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요. 이 부분을 잠깐만 정리할게요. 네, 잠깐만 정리하면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전통 경제학에서 이제 새로운 경제학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 그럼 여기서 넘어갈 때 변화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변화가 뭐냐 봤더니 여러분 주의하세요. 통화정책은 그대로 갖고 오고, 그럼 이거는 기존의 통화정책이죠?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통화정책 자체는 뭐가 없다?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통화정책 이외에 여기에
금융감독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금융감독 정책이 뭐냐? 금감이라고 할게요. 이게 바로 미시 건전성에 거시 건전성이 결합된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 여기서 무슨 생각하셔야 됩니까? 변화된 거, 변화되지 않는 것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경제학에서 새로운 경제로 왔는데 변화된 건 금융감독 정책이고 통화정책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변화된 거 하나 더는 얘와 얘를 뭐 했다? 콜라보 시켰다. 이 얘기죠. 여기까지 일단 의미를 좀 파악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 놓고요. 선생님이 요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 단락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단락 갔더니 이제 지우고요. 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는 감독 정책, 바뀐 금융감독 정책과 관련된 얘기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얘기네요.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가를 들 수 있다. 예, 이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사례죠. 뭐의 사례입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 통화 정책과 새로운 금융감독 정책. 그럼 세금감책이죠. 그럼 세금감책이 뭐였습니까? 미시에 플러스 거시가 결합되어 있는 이것에 콜라보를 두 개를 묶어서 나온 게 뭐다? 그게 이거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어요? 생각하시고요. 이 제도는 경기가 과열기에 과열기입니다. 추가적인 자기자본, 즉 완충자본을 쌓도록 해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추가적인 자기자본이에요. 자, 자기자본 하니까 뭐가 기억납니까? 최저자기자본이죠. 최저자기자본에 뭐 한다고요? 추가적으로 더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네요. 자기자본은 최저자기자본 미시건전성 그리고 추가적인 거니까 거시네요. 그럼 추가적인 자기자본을 즉 완충자본을 쌓도록 하고 과도한 신용팽창을 억제시킨다. 과도한 신용팽창을 억제시킨다는 건 대출을 규제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면 적립된 완충자본은 이렇게 해서 과열기에 적립된 걸 나중에 침체기에서 뭐 한다고요? 대출 자원을 활용해서 신용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한다. 이거네요. 자, 보세요. 왜 통화정책과 연결되어 있냐면 과열기와 그리고 침체기를 놓고 과열기에 이 정책을 통해서 통화량을 조절하죠. 그 다음에 침체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쌓여있던 추가 자기자본을 통해서 통화량을 뭐 하는 겁니까?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량을 줄여서 과열기를 낮추고 그 다음 통화량을 늘려서 침체기를 극복하는 것. 그러니 이게 기존의 통화정책을 그대로 갖고 새로운 금융감독 정책을 뭐 한 겁니까? 플러스 시킨 거죠. 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고 뭐 하는 거다? 이 정책을 이렇게 썼구나 라고 보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글을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놓고요. 문제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굉장히 뜨악스럽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글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야, 이거를 보는 게 쉬웠을까? 좀 어려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잘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본문의 흐름을 잘 보세요. 지문의 연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본문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통화정책은 그대로 뭐 하고요? 요거는 그대로 유지했죠. 여기에 뭐만 새롭게 변한 겁니까? 세, 금, 감 정책만 바뀐 거예요. 변화. 그러니까 이게 금, 감의 변화죠. 이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효과가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 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보기를 보겠습니다. 현실에서 통화정책의 효과는, 통화정책의 효과입니다.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잠깐만요. 그럼 비대칭이 뭐냐? 아직은 뭔지 모르겠어요. 통화정책은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여기까지는 충분히 알 수 있죠. 경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서 통화량을 줄이는 거잖아요. 통화량을 줄이면 경기 과열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거 얘기예요. 효과적이지만 이 부분이네요.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 데는 뭐하다?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이거 딱 보면서 뭐 생각하셔야 돼? 문제점이구나. 여러분 보세요. 통화정책 그대로 유지하고 새로운 금융감독 정책을 실시하면 이게 잘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본문에서는. 그런데
보기에서 봤더니 통화정책을 써도 경기 침체기에서 벗어나는 건 효과가 없다. 그럼 이거 뭐예요? 통화정책의 한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답을 고를 때에는 기존의 통화정책이 아닌 새로운 통화정책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돼요? 이게 기존의 통화정책의 뭐다? 한계다라고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오케이. 예, 여기까지 읽으시면 사실 그 다음에는 충분히 답을 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하로 은행이 대출을 늘려 신용공급을 확대하려 해도 여기까지가 기존의 방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방법이 지금 안 통한다는 거 아닙니까? 가계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거나 기업이 투자할 대상이 마땅치 않을 경우에 전통적인 통화정책에서 기대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겠다. 예, 보세요. 이거죠. 이겁니다. 이거네요. 됐죠? 여기까지 읽으시면 뒤에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거죠. 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 경기를 끌어올리는 게 기존의 통화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통화정책이 아닌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있는데요. 발문을 잠깐 볼게요. 발문이 뭐죠?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거, 그리고 기존의 통화정책과 이 현실의 통화정책의 효과에서의 뭐예요? 차이, 대조입니다. 대조,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거다라는 생각하시고 선택지로 가보겠습니다. 선택지 3번 선택지 가보시죠. 갑시다. 네, 여기입니다. 3번 선택지 한번 볼까요? 끈 밀올리기가 있을 경우에요. 자, 이거 보는 순간 여러분 무슨 생각하셔야 돼요? 기존의 통화정책의 한계. 맞죠? 기존의 통화정책의 약발이 밟지 않는 겁니다. 여기죠. 경기 침체기에 금융 안정을 달성하려면 경기대응 완충자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네, 요 경기대응 완충자본제도 잘 보세요. 경기대응 완충자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이거 본문에 나와 있는 새로운 금융감독 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운 금융감독 정책은 뭐하고 연결돼서 한다고 그랬죠? 기존의 통화정책을 그대로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기존의 통화정책과 콜라보 시키는 거예요. 과 함께 쓰는 거죠. 이게 본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글은 본문의 내용하고 보기의 내용이 무슨 관계라고 그랬어요? 대립관계라고, 대조관계라고요. 따라서 이 경우 기존의 통화정책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 기존의 통화정책과 함께 쓸 수 있는 제도 도입은 해결 방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거 안 돼서 보기에 나온 거예요. 보기에 기존 정책으로는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간 겁니다. 따라서 경기대응 완충자본제도는 기존의 통화정책과 함께 쓰는 이전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는 새로운 방법에는 효과가 없다. 단 어디에만 효과가 있다고 해야 돼요? 그렇죠. 경기가 뭐 있을 때? 호황기였을 때. 경기가 너무 호황기면 그때 그것을 낮추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이렇게 경기가 불황, 침체기일 때는 이걸 높이는데 기존의 정책은 효과적이지 않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 3번. 됐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기가 나왔을 때 이 보기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좀 잘 판단하시고 보기를 풀기 위해서 내가 이 정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예처럼, 이 보기처럼 본문과 대립관계에 있다. 혹은 글의 전체 흐름하고 지문의 연장관계에 있다라고 하면 그 전체 흐름과 연결해서 보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풀어야 문제를 좀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을 겁니다. 보기 문제가 나왔을 때 계속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보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면 좀 빨리 보고 그냥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보기를 이렇게 대충 봐요. 대충 보고 문제로 그냥 들어간다고요. 그렇게 하면 계속해서 오류의 덫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의 성격 보시고 이 보기를 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 지문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해 보시고요. 우리가 이 전에 그 두 번째 강의, 여러분 그 소유 점유 있는 강의에서 보기 하면서 선생님이 말씀드렸는데,
보기 유형 세 가지, 사례 적용, 그다음에 지문 연장, 그리고 비교 대조. 이 세 가지를 보기 볼 때마다 계속해서 연결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연습을 쭉 하시면 자연스럽게 문제 푸는 메커니즘이 머릿속에 정립이 될 겁니다. 그런 메커니즘이 정립됐을 때 문제를 좀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